주택법의 기출문제 풀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의 네 번째 테마인 주택의 공급 부분입니다. 자, 주택의 공급 부분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우리 일반 학원에서도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거로는 생략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부분들을 한번 다 해석을 해보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공급에서는 문제가 19문제가 있어서 10문제, 9문제 이렇게 나눠서 1번 강의하고 2번 강의로 두 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리 주택법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을 건설할 사업주체가 건설할 때 대지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주택을 분양, 즉 견본주택을 오픈해서 분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분양을 할 때 특정 토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정해서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죠. 자, 이거 혼합한 문제인데 1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장군수 구청장 할 때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것들을 내줄 때 사업주체에게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우리 모델하우스에서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을 제출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가 요구하면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열람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을 받아서 2년 정도 보관하게 돼 있고, 입주 예정자, 입주자들이 요구하면 이를 열람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제출한 마감자재랑 다르게 시공을 한다면 당초 마감자재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바닥재나 벽지 같은 마감자재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 공급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공급을 못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서 마감자재 기존 거랑 다르게 시공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보다 같은 품질 이상으로 공급해야 되지 더 나쁜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존의 마감자재보다 같은 품질 이상의 자재로 좋은 거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대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틀렸네요. 자,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한테 통지해서 알려야 됩니다. 다른 마감자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자, 4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자, 이게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분양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다만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받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건물들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고급자재를 써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틀린 거 2번이죠. 자, 1번 정도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 문제로 봐야 되고 어려운 거는 좀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보충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심의론 시간에 본 건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노란색으로 쓴 사람들은 공공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 1호의 공공주체가 50% 이상 총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고 모델하우스 오픈할 수 있고, 이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체는 입주자 같은 경우를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때 우리 복리시설은 신고 대상이죠. 복리시설. 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분양할 수 있고, 주택 같은 것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입주자 모집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견본주택을 오픈해서 분양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구청장한테 받고 견본주택 오픈이 들어가는 거죠.
이 시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이 마감자재 목록표, 여기 마감자재,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재질 같은 걸 표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이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출해야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공사업주체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주체가 아닐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자, 이런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해야 되고, 공공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주체도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자, 공공사업주체가 아닌 나머지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이렇게 견본주택을 짓고 안에 내부 촬영한 영상물,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자, 신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신구청장은 이 목록표를 제출을 받으면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아까 문제 나왔었죠? 신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요구하면 입주자가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는 입주자랑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마감자재 목록표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세대 간 경계벽에다가 피난구를 뚫어서 불났을 때 옆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정보를 계약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한테 제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문제 나왔던 거죠.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나 제품의 품기로 당초 마감자재랑 다르게 시공을 할 때는 입주예정자한테 알리고 당초 마감자재 같은 품질 이상으로 더 좋은 거로 설치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같은 것들을 제외한 가격을 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예정자가 벽지나 바닥재 같은 것들을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 가격도 별도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또 입주자 모집 승인하고 분양 가격 제도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주택의 공급 및 분양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로. 이때 분양 가격은 당연히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 분양 가격 책정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두 번째, 자, 토지주택공사였던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모집 승인을 안 받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니까 이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그러면 이 복리시설이 상가를 분양하는 거죠. 자, 우리 공동주택 단지 안에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주택을 분양하는 거고, 이 복리시설 같은 상가는 입주자 모집 같은 거 분양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복리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자, 4번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자, 입주자 모집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을 일정한 내용으로 공시해야 된다. 자, 이 4번 제도가 자, 분양원가 공개제도, 이 분양가격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자, 분양가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 원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외부로 공시해야 된다. 자, 지금 공공택지에서 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아니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일 때는 사업주체가 이 공공택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사업주체가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 분양원가 같은 것들을 공시해야 되고 자, 이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아닌 택지일 때는 공공택지 아닐 때는 자, 이 신구청장 같은 관청이 공공택지 아닌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한다면 그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할 때 분양가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했을 때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일정한 항목으로 공시해야 되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앞에 주어가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격을 일정한 항목으로 나눠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 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아니든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분양가격을 외부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공시해야 된다. 자, 관광특구에서
자, 건설 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조금 보충 공부를 하시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이 뭐냐?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뭐냐? 이 공동주택 중에서.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할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조에서 산정되는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가를 정해놓고 그거로 강제로 분양하는 제도죠. 자, 지금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할 때, 자, 우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면, 자, 기본적으로 공공택지면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기역이나 니은이나 디귿에 해당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디귿번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데,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참고로 보시고, 주거재생 혁신지구도 참고로 보시고, 자, 디귿번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이니까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걸리면, 자, 문제는 디귿번 별표인데, 자, 이 별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국토부 장관이 자, 분양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다음 기준을 충족할 때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이라고, 적용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다음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 다음 기준이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준이 뭐냐면,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달 직전으로부터 서급해가지고 12개월간 주택 분양가격,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들, 그러니까 12개월간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달 직전으로부터 서급해가지고 12개월 1년간을 조사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자,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자, 그 다음에 3개월간을 조사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이상 폭증한 지역들,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1년 정도 조사해 보니까 물가 상승률의 2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2개월간을 조사해 가지고 청약 경쟁, 주택의 청약 경쟁률,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월평균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자,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를 넣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도, 자,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세 군데 12개월간을 조사해서 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들. 자, 3개월간을 자료 조사해가지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폭증한 지역들. 그다음에 2개월간 조사해가지고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자, 이런 것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나왔고, 자, 관련 내용들을 이제 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배웠죠. 우리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원칙. 공공택지 외의택지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해당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주변 새 아파트 시대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는 주택이 노란색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자,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아니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다가 이런 주택을 만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고급자재를 써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인데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주택,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주로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받은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고급 자재로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광특구의 공동주택인데 50층 이상으로 짓거나 또는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잘 보세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공공재건축은 안 되고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다. 자, 6번째,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10,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00세대 이하로 사업하는 거. 혁신지구 재생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일 때, 자, 이런 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4번인데, 이 4번도 한번 잘 보세요.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의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데 이 사업도 소규모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20,000제곱미터 미만 아니면 정비구역의 세대수가 20세대, 200세대 미만일 때 이렇게 기역이나 니은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이것도 정비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이라서 토지공사가 사업시행 지속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다. 이 경우일 때는 임대주택 수가 10% 이상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게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심의 의결받은 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짓거나 관광특구에서 여기 150m 이상으로 지을 때, 자, 공공재개발 사업, 자, 여기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10,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사업일 때, 그리고 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했는데 이때도 해당 정비사업의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또는 200세대 미만 중에 하나를 맞추시고 임대주택 수가 전체 주택수의 10% 이상을 짓고 이런 조건이 맞고 기역이나 니은 같은 거에 맞아서 이 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시세에 맞게. 자, 요 6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격 공시 의무 우리 금방 봤던 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성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있고, 주택만 분양받는 거니까, 주택만 분양받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비만 가지고 분양가격을 정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이 장면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토지 건물을 둘 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택지비와 건축비 같은 것들을 정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건설 원가 개념이죠. 이 분양가격 같은 것들이 택지비가 건설 원가에다가 사업주체의 수익 같은 걸 더해서 택지비와 건축비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요거로 분양가격을 정해서 공시하는 건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빌린 토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만 가지고 분양가격을 정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공공택지 내에서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면 그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받고 나서 모집 공고에다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같은 형태로 공시를 해야 되고,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같은 걸 하면서 택지비, 직접 간접 공사비, 설계, 감리, 부대비로 나눠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거는 분양가격 공시제도는 공공택지, 외의택지든 공공택지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면, 자, 분양가격을 이런 항목으로 나눠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안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이 들어와서 모집 승인 같은 거 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분양가격 공시 같은 것들을 같이 봤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주택법에서 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 위반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여기서, 자, 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 같은 것.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양도 차익의 전액 몰수 같은 것들은 우리 법에 없는 내용이죠.
보시면 이거 뭐 퇴거 명령,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는 거, 공급 계약의 취소, 공급자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 둘 다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에. 자, 일단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것은 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걸 양도 양수하면 이게 투기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 그다음에 상속 같은 것들은 양도 양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같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는 양도 양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알선해도 안 되는 거죠.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주택조합원 지위를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와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주택 상환사채도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안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인 청약 저축 통장 같은 것도 양도 양수하면 안 되죠. 자, 무허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강제로 철거당했을 때 받는 확인서, 자, 이주 대책자 확인서도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하면서 이렇게 강제 철거되고 이주대책자 확인서라는 걸 주는데, 이런 확인서 같은 경우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양도 양수를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로 가서 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한 사람 둘 다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고, 자, 불법 양수인한테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모르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자, 사업 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택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환매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주체가 법으로 정하는 가격을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바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입주자한테 퇴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하에. 근데 양도차익의 전액 몰수가 아니라 자, 공급질서 교란 같은 것들을 방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죠. 그런데 이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같은 경우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만약에 얻은 이익의 3배가 자, 얻은 이익의 3배를 3천만 원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얻은 이익이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에 곱하기 3배 하면 그럼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3천만 원보다 높기 때문에 그 4,500만 원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질서 교란 같은 걸 방지해서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알선 같은 거 광고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만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그 3배로 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규정은 있지만 차익을 몰수하는 규정은 없는 거죠. 벌금형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시면 공급자 신청 지위를 불법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무효로 할 수 있고, 자,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된 금액을 지급한 날에 다시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해서 환매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한테 퇴거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4번은 틀렸죠. 자,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면 안 되는 증서들입니다. 물론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상속이나 저당 같은 것들은 양도 양수에 안 걸리기 때문에, 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는 거하고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 쓰는 거는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 4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는 거죠. 우리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구청장한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벽지나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같은 것들을 제외한 가격을 따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보신 거죠. 1번 문제. 그 보충 설명을 할 때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벽지나 바닥재, 주방용구 같은 것을 별도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가격 부분도 따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주택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우리 앞에서 보신 거 안 받습니다. 이런 건 되게 평이한 지문이고,
자,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일 때는, 그때는 택지비하고 이런 건축비로 나눠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때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에다가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택지 관련된 가산비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택지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세부적 지문인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외부로 공시해야 된다. 자, 이때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눠서 공시하는데, 이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에다가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비용을 가산해서 이 택지비를 계산하는 겁니다. 또 건축비는 또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맞는 질문으로 봐야 되고 1번이 틀렸죠. 자, 5번 문제.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자, 이 저당권의 설정 제한은 이 사업주체인 건설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투기가 아니라 이 사업 주체가 뭐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라든가 주택을 분양받을 사람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짓는 기간 동안 이 사업 주체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보세요. 사업 주체가 주택조합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지어지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이런 물권 같은 것들, 용익물권 같은 것들 설정하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저당권 같은 것도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택조합일 때는 앞에 출발점이, 자, 입주자 모집 승인보다 빠른 사업계획 승인이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자, 이 건설되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요것들은 처음에 출발점하고 끝나는 날을 봐야 되는데, 이 보기를 보면, 자, 이 기억이 정답으로, 1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 사업주체인 주택조합이 짓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하면 입주 예정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는 이렇게 기간이 잡히는 거고, 자, 주택조합일 때는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문제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면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기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라 이거보다 빠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여기 출발점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쭉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견본주택을 줘서 분양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 들어오고 잔금 들어올 때까지 아파트를 막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 있어요. 우리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내고 하루나 이틀 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인데 아파트가 완공돼서 잔금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까지 이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는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라 이 뒤로 빠져가지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끝나는 날은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는 주택조합이 아닌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 저당권 등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거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자,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주어가 주택조합이니까 주택조합은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언제 이후부터 언제까지, 언제 기간 동안 이렇게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등기되는 임차권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자, 언제부터입니까? 자, 여기가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아니라 아까 우리 문제처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은 여기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끝나는 날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뭐 저당권 등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정답이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뭐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자, 우선 투기과열지구는 요 투자라는 글자 때문에 영어로 2명이란 뜻이니까 지정권자가 2명이 나와야 되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정하는 거죠. 자, 일단 투기과열지구 문제가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바로 밑에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신구청장이랑 협의하는 규정은 없고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거 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지정서유가 없어진 경우라면 자, 법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반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유지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맞습니다.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1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반기로 개정이 됐죠. 몇 년 전에. 3번이 정답이겠네요. 옳은 거.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제한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입주할 수 있는 지위나 분양받은 주택 자체를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매는 매매라든가 증여를 말하는 거지 상속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전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같은 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 매매라든가 증여 같은 거로 전매는 안 되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행위가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었는데 남편 명의로 있었는데 자,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서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케이스라면 불가피한 사유고 이게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배우자한테 전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한테 넘겨주는 케이스는 불가피한 사유고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얻어서 전매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옳은 건 지금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전매 제한 예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받은 주택 1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공급받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들, 자, 공공택지, 외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급하는 주택 이런 5가지 형태는 기본적으로 전매가 제한됩니다. 자, 이런 공급받은 주택 자체를 입주할 수 있는 집이나 해당 주택 자체를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는데 자, 생업상의 사정 같은 게 있어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가 법에 있으면 이런 토지주택 공사 등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보시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요 3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가피한 소로 전매할 때 토지주택공사가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다. 여기 1, 2, 3, 4, 5번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것들은 아주 싸게 분양받은 거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매매로 전매하지 말고 불가피한 사유라도 일반적인 매매로 전매하지 말고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거죠. 나머지 뭐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사업주체인 토지주택공사 동의받으면 일반 부동산에서 매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불가피한 사유가 여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나왔던 게 4번이죠.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입주자 지위 같은 것들을 넘겨줄 때, 그 다음에 아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런 거, 여기 상속도 있었죠. 보시면 상속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체가 이사를 나간다. 그러면 이제 세대주가 가지고 있는 입주자 지위를 팔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은 이런 이유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는 이때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외하고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만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나갈 때, 자,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주택 하나 상속받았다. 그럼 세대원 전부가 그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를 이렇게 들어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입주자 지위 같은 것들을 불가피한 사유로 팔 수 있습니다. 자, 세대원 전원, 세대원 전원, 다 세대원 전원이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도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 이혼으로 배우자한테 주는 거. 6번 보시면 입주자 선정된 지위나 분양받은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것은 혼인 중에 자, 남편 명의로 혼자 갖고 있던 거를 배우자랑 공동 명의로 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여한다. 이건 일부란 말을 잘 보세요. 혼인 중에 남편 명의 입주자 지위를 이렇게 일부를 배우자한테 지분 형태로 증여하는 형태는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다. 이거는 이혼을 하면서 주는 걸 때는 다 주는 거고, 혼인 중에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한테 일부를 증여, 이거 전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혼인 중에는 남편 명의로 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자, 공동 명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여할 때는 그 일부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는 거죠. 자,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같은 요즘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실직이나 파산, 신용불량 같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뭐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경공매 같은 경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런 경공매 같은 거에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은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가야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 6번 같은 경우도 입주자 지위를 혼인 중에 배우자한테 일부를 증여할 때만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 나머지 내용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의사가 정할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다가 정합니까?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 자, 여기도 보시면 1번, 2번 같은 보기를 주고, 자, 이 보시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월평균 10대1을 초과한 지역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또 1번 보기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의택지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지역하고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2개월간 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모든 주택의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가번 항목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지난달보다 올해가 30% 더 떨어진 겁니다. 감소가 분양계획. 그러면 주택이 부족할 거니까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어서 이런 경우도 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 5대1 그 다음에 30%이기 때문에 2, 5, 30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참고로 우리가 보충 설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면서 다음의 지역, 자, 다음의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주택 보급률이 전국보다 이하인 지역들, 이런 지역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투기과열지구는 자, 직전월로부터 서급해서 2개월간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든 주택, 자 보시면 이 청약 경쟁률이 2개월간을 조사해서 전체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아까 문제에서 2개월, 5대1, 10대1을 문제를 낸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주택의 분양계획 같은 것들이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게 돼가지고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거죠. 항상 우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으니까 직전월보다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이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실적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현저히 감소한 지역도 참고로 보시고, 자,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들, 그 다음에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도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이 주거 불안이 우려가 있으니까 이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정균, 금방 보신 것, 전국의 평균 이하일 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택 보급률이 해당 지역이 전국의 평균보다 이하일 때 투기과열지구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시도지사가 주택의 분양이나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조정대상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할 수 있는데 뭐가 틀렸냐면 이 조정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어서 위축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도 있는데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을 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3년이라는 말 없고 뭐 의견을 들어서 연장하는 게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기간 없이 그냥 지정을 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하는 거지 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모두가 전매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분양받은 거, 신규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전매가 제한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모든 주택이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이 아니라 신규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전매가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면 이때도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조정대상 지역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질문 맞는 거죠. 자, 정답을 5번으로 봐야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거 앞에서 우리 보신 문제랑 같습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조합원 지위의 상속이나 저당 같은 것들은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속과 입주자 저촉 증서의 저당 같은 것들은 이게 공급질서 교란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이주 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자, 여기서 이주 대책자 확인서 같은 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신구청장이 발행한 물어건물 확인서 같은 것들 증여하거나 매매 같은 거 했을 때는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는 거죠. 디귿하고 리을은 걸리게 돼 있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주택조합원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무허건물 확인서라든가 이주 대책자 대상 확인서 이런 것들은 양도 양수하면 안 된다. 알선 광고도 안 되는데 상속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주택조합원의 지위 이런 것들 상속받는 거는 공급질서 교란이 아니고 저축증서를 저당 잡히는 것도 공급질서 교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주 대책자로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매매, 증여 같은 거 했을 때는 공급질서 교란에 걸린 거니까 이 교란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문제가 또 나왔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보시면, 자, 이 첫 번째가 이게 청약경쟁률이죠. 보시면, 자, 2개월 동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전달, 그러니까 지정하는 날이 만약에 7월 3일이면 7월 3일에 바로 전달이 6개월이죠. 6월부터 2개월 정도를 소급해서 자,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조사해서 소형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적이니까 2개월, 10개월이 되는 거죠. 자, 주택의 이 어떤 겁니까? 분양 실적 보시면 이 분양 계획이죠. 이런 분양 계획 자체가 직전월로부터 30%, 직전월과 비교 30% 이상 감소한 적들,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적도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맞습니다.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2개월 들어가야 되고 10대1 들어가야 되고 주택 분양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이 지금 1번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아까 본 대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 이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다. 2개월 동안 전체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만 조사해서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한 지역들,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이하인 지역이니까 주택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주거 불안 같은 것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의 공급 부분 또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